내년을 보면 지금 한번 살만한 주식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바닥을 잡겠다고 생각하시면 저 같은 이제 역발상 투자자 혹은 또 매크로 투자자는 이렇게 박살날 때 안 사고 언제 사냐? 사실 첫 질문부터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지금 국내 주식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좀 올해 상황에 대해서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다 틀렸죠. 뭐. 일단 사실은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해가 올해죠.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 정도에 인플레 올라오는 거 보고서 아예 공급 사슬망 문제라서 이건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하거나 중국 공장 가동하면 이건 이제 피크아웃 할 것 같다.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피크아웃 칠 거다. 이렇게 다들 봤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해봐야 한 1.5% 정도 인상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다 틀린 게 뭐 제가 오늘 준비해온 표를 보시면 일단 연준의 12월 달 전망에서 벌써 전망이 아주 크게 틀린 게 올해 물가 상승률을 2.8을 적어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우습죠. 그리고 게다가 3월 달에 또 성장률 전망을 얼마를 적었냐면 2.8% 성장할 거라고 적었어요. 그게 이제 6월 달 얼마 전이죠. 6월 FOM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거기서 얼마를 낮추냐면 1.7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연준이 물가 전망 한번 크게 틀리고 그다음 성장률 전망도 틀린 그런 해인 거죠. 이게 뭐 굉장히 드문 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전망이라는 게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자산 배분해 둘 걸 뭐 이 정도가 우리의 어떤 좀 아쉬움의 그 대상일 뿐 뭐 버블이니까 좀 팔자 이 정도로 했지 이걸 뭐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뭐 작년 이맘때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희망은 꺾이고 안 좋은 것만 올라오는 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힘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주가 뭐 반등할까요? 반등의 징후는 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보통 저희들이 주식시장에 좀 오래 몸을 담은 사람들은 폭락이 3번 나와야 바닥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폭락은 1월에 나왔던 것 같고요. 2차 폭락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렇게 시작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폭락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뭐 아무튼 중요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 폭락의 특성이 이제 바로 뭐냐면 바로 반대매매 폭락 혹은 또 레버리지 청산 폭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그림으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 마진 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투자를 했거나 신용을 받아서 투자한 것을 합계한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2021년 지난해 상반기 정도에 지난해 대비해서 늘었던 돈이 한 3천억 불 정도가 레버리지 투자로 새로 유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천억 불 청산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예, 지금 뭐 몇 천억 불이 지금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코인도 아마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걷잡을 수 없는 포지션의 청산이 벌어지는 시기에 시장이 이제 또 한번 빠지고 이제 마지막 빠지는 시기를 보통 저희들이 경제 위기 폭락이라고 한번 부르는. 그러니까 주가의 폭락이 안정적이었던 경제 지표까지 망가뜨리는 시기가 한 번 더 올 수도. 안 오면 정말 좋은데. 그러면 안 오면 연착륙이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경제의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또 한 번 더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살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바닥 확인 후 애매하자라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반등 때 매도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또는 약간 저는 역발상 투자자라고 저를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요새 너무 기분이 좋죠. 야 드디어 이제 살 때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역발상 투자자라는 표현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역발상? 간단하게 말해서 대중의 반대편에 서는 투자라고.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PDR 혹시 생각나세요?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2020년 하반기에 모 증권사에서 냈는데 아마 흑역사가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비싸단 말은 참아 못하고 내년에 이익의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면 이것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였죠.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 좀 그런 밸류에이션 레벨이 역사적인 평가로는 도저히 지금 이 주가를 정당화할 수 없는 레벨 정도까지 가게 될 때 이제 저희 같은 역발상 투자자들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파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지금 같은 시기가 오면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역발상 투자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 장기 대세 상승이다 이럴 때 역발상 투자자들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불페이 전략이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호황이 오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오면 호황이 온다는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발상 투자자적인 어떤 성향을 갖게 된 거죠. 결국에 원래는 어떻게 되든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미리 좀 이렇게 뭐 미리까지는 아니고 많이 올랐네. 그리고 뭐 PBR이 뭐 1.2, 1.3, 와 1.4. 이야 이거 비싼데. 그러면 아유 뭐 어깨 팔지 뭐. 그리고 이제 또 2,500 깨지고 뭐 2,600 깨질 때 무릎에서 사지 뭐. 근데 이제 무릎 밑에 종아리가 되게 길긴 해요. 요즘 보면 좀 무섭죠. 무슨 거기서도 다시 200포인트, 300포인트가 빠지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글로벌 경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악재는 뭐라고 보세요? 좀 물가죠 뭐. 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우리를 구제해 줘야 되는데 주식시장 폭락하고 경기 나빠질 때마다 중앙은행이 딱딱 금리를 인하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인플레가 제일 무서운 게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이 위기, 이 경제의 어떤 패닉을 살려줘야 되는데 가져온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지금 되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기관 입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인플레가 좀 꺾여야 그래야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야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회복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 뒤는 매크로 문제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만 해도 FOMC가 자이언트 스텝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 나오다가 때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계속 자이언트 스텝 이어질까요? 최소한 한두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한두 번.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한테 너무 강렬한 신호를 좀 줬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점도표라고 있는데 그게 뭐 올해 연말 정책 금리를 얼마에 갖다 놓는 게 좋겠니? 이렇게 다들 컨센서스가 3.25에서 3.5%인데 지금 1.5%에서 1.75니까 거의 여기서 뭐 1.75%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뭐 여기서 그걸 안 올린다. 그건 이제 다르게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차라리 저라면 적어도 7월에는 75bp를 한 번 더 올려서 한 2.5나 뭐 2.25 정도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인플레가 정말 꺾이는지 그때 한 달 쉬니까 그 8월에 직수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달 쉴 때 또 눈치 보다가 9월에 또 올리고 11월에 또 중간선거 있으니까 그때는 또 하기 그러니까 12월에 또 한번 올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3% 중반까지는 간다. 최소 75bp 3번은 보고 있습니다. 75bp 3번.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임팩트가 클 텐데요. 예, 큰데 뭐 저는 그렇게 안 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연준이 실수를 계속했다. 3월에 0.25% 올리는 것도 실책이었고 또 5월에 0.5%도 실수였고 이번에 0.75도 실수였고요. 저는 3월에 일단 0.5 못 올렸다면 5월에 1%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좀 세게 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기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분기 말에 한 1%씩 뚝뚝 올리면 되는 일이지. 그걸 굳이 그렇게 매월마다 뉴스를 자꾸 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좀 이건 굉장히 아마 연준 멤버들이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주식시장 아까는 그래도 어쨌든 좀 반등은 할 거라고. 예, 그거는 희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반도체 업종 지수 주가와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환율 오르고 한 1년 뒤에 반도체 업종 주가 안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 뒤에 당연히 환율이 오를 때 불황이니까 1년 지나면 호황이 온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만 없으면 이게 결국 한 1년 지나면 이 환차익도 생길 뿐만 아니라 뭐 경쟁력도 개선되는 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국민들 여름에 휴가 나가기 힘들어졌지만 항공요금도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여행 경비가 많이 들 테니까 그렇지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좀 힘들어도 왜냐하면 지금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환율이 오르니까 근데 이 높아져 있는 환율이 좀 이렇게 안정되고 이 환율을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뭐 내년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가 되면 기업 이익들이 올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떨어지는 업종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수출 주력 업종들은 올해는 이익 전망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내년에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을 보면 지금 하면 살만한 주식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바닥을 잡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기는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역발상 투자자 혹은 또 매크로 투자자는 뭐 이렇게 박살날 때
때 안 사고 언제 사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좀 개별 종목은 모릅니다. 그냥 반도체 업종 지수 뭐 그 정도 되면 괜찮겠죠. 네. 지금 어쨌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뭐 연중 최저치를 사실 며칠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해도 괜찮다. 저는 이미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선행매매 했고요. 근데 저는 올 1월에 그때 2600 잠깐 깨질 때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그 뒤에 또 주가 좀 반등하니까 그때는 또 이제 채권을 사다가 다시 5월 말부터는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물론 사면서 막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은 그 고통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역사적으로 한 41년 정도 레코드가 이제 80년부터 생겼으니까 있다고 보면 10년에 한 번 오는 이 4번의 대박장을 놓치면 사실 우리나라 수익률은 별로 변변찮아요. 10년에 한 번 오는 4번의 대박장이 어떤 해냐면 전부 위기 다음 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제일 많이 오른 해가 1999년이에요. 98년 외환위기 다음에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이 또 상승률 상위, 이제 또 2021년도 역시 상승률 상위고,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다음이고, 또 1984년 3조 화항 직전에 아웅산 폭탄 테러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전에 또 칼기 사건도 있었고요. 그 시베리아에서 격추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장이 되게 힘들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다음에 경제가 망한다든가 뭐. 근데 그 다음 해가 항상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한때 30% 빠졌잖아요. 1000포인트 빠졌거든요. 이럴 때 나라만 안 망하면, 여기서 나라가 망하면 또 반토막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면 이런 장은 사야 되는데, 나라 망한다고 말하기에는 외환보유고가 4,700억 불에 국민연금 들고 있는 해외 자산 주식이 한 3,000억 불 정도 되고, KIC 들고 있는 것도 한 2,500억 불, 뭐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인 나라인데 또 순채권이 6천억 불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에 돈 빌려준 게 한 6천억 불 돼요. 그럴 정도로 부자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는 감사하게 사야지. 근데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듣고서 확인하고 사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또 그 뒤에 그 매물이 없는 거 아시죠? 주가 폭락 과정에서 매물이 청산되거든요. 왜냐면 반대 매매로. 그러면서 이게 매도 공백 사태가 벌어지거나 또는 숏 진 사람들이 숏 커버나 숏 스퀴즈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진바닥만 확인하면 그 뒤에는 강하게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큰 부담은 없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대표님께서 그 1월에 좀 폭락했을 때 사셨다고 했을 때는 2600 깨질 때. 그러면 그 3-4번의 폭락이 원래 온 뒤에가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아유, 그렇진 않죠. 어떻게 그것까지 정확하게. 그냥 이래버리면 싸다. 발 좀 담궈보자. 그동안 한국 주식 안 했는데 이제 좀 하자. 그렇게 샀다가 이제 거기서 또 한 200-300포인트 빠진 거 아니에요. 2500에서 장중이긴 하지만 2200도 한번 위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지는 때는 그 전에 발을 담궈놔요. 관심이 있어서 또 사고 하니까. 제가 사는 날이 한 방에 모든 걸 사면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다 보면 항상 바닥을 잡으니까, 그래서 미리 사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숏 커버나 숏 스퀴즈를 유발시키는 시기에는요, 아무리 사겠다고 대놔도 안 잡혀지잖아요. 대형주조차 사기 힘들 정도로 올라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밀릴 때 물린다 생각하고 사지 않으면 바닥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업종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주, 특히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술주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데 얘네들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주도주가 한번 꺾이고 나면 조심해야 된다. 한국은 BBIG, 미국은 기술주 IT 뭐 그쪽이잖아요. 밈 주식들, 정말 게임스탑,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직전에 있었던 주도주가 그 다음 장이 폭락한 다음 다시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저는 되게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악성 매물이 정리돼야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고점에서 물린 매물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반등할 때마다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이 뭐 그렇게 2차 전지 배터리는 아직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만 영 그렇게 아직은 수급이 좋다고 말 못하겠고요. 그 이외의 업종들 이 또 우리 시장에서 반등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 성장주가 너무 아웃퍼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시장 내에서 과연 인플레가 금방 꺾이면 좋고 금리가 확 떨어지면 이 성장주가 당연히 좋죠.
그러나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면 떨어지지 뭐 급하게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시기라면 일단 기술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왔지만 이게 주도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자신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제 이 팬데믹이 좀 끝나가는 과정에서 리오프닝 주들, 뭐 항공, 엔터, 뭐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주들이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예상외로 조금 부진한데. 예, 뭐 운이 없었죠.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그렇죠. 나오면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레버리지를 잔뜩 해서 베팅을 해서 뭔가 성과가 크게 났다가 지금 손실이 나는 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순순히 행복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뭐 코인도 그렇고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그렇게 일으켜서 올인 베팅을 하셨던 분이 손실 좀 난다고 바로 반대 매매 전에 자기 포지션을 접는다. 그는 상당히 용기 있는 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자산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네. 근데 대부분의 분은 어떠냐면 돈이 되는 걸 모든 걸 팔아서라도 버팁니다. 증거금을 보강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당신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하겠어 라고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든요.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런 거 한번 받아보면 정말 멘탈 털리고 죽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 전화를 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 큰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전자 주식 다 팔아. 금도 팔아. 채권도 팔아. 은행 예금 인출. 이렇게 해서 버틸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러면서 버티는 과정에서 이제 옥석 구분 없이 빠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좋은 회사라고 잘 버티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주가가 폭락할 때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또는 잘 가던 회사, 못 가던 회사 뭐 오프닝, 리오프닝 또는 언택트 상관없어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등이 다르죠. 반등이 다른 거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면 그 뒤에 네. 더 좋아지겠고 실적이 못 받쳐주고 있다가 반등했다고 그러면 또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때리는 주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